아이고, 반갑습니다. 트래블 제이 또꼬트살찌입니다. 여기는, 페루의 쿠스코입니다. 이제 그 마추픽추를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여행객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전 세계 외국인들, 여행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활발하고 큰 올드타운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어제 딱 도착을 했는데 10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이쁜 데가 있나? 사람들은 이제 마추픽추를 남미 여행지에서 첫 번째 베스트 여행지로 꼽는데, 저는 일단 쿠스코 오자마자 쿠스코부터 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마추픽추에 많은 사람들 하니까, 어, 이 처음 이제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쿠스코, 쿠스코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 여기 쿠스코가 잉카 시대 때는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스페인의 피사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밀어 부도저처럼 확 다 망가뜨렸죠.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쿠스코는 진짜 매력적인 곳이고 제가 전 세계 여행 지금 4년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3,400m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내잖아요. 실내는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3성급, 4성급까지들은 대부분 5성급도 대부분 난방이 안 돼요. 어, 아마 5성급들도 온풍기라든가 뭐 전기담요 같은 거를 오더를 따로 해야지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일상적인 이 사람들은 히터가 없어요. 여러분 상해 가시면 히터가 없는 호텔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상춘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초봄 3월달 날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벗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내 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산 증세가 제가 없는데 손이 약간 저리더라고요. 얼굴도 저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소주를 한 4잔 정도를 원샷한 그런 느낌? 약간 두뇌 활동이 좀 느려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바로 여기 3,400m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고산병 증상이 올 겁니다. 100% 옵니다. 3,400m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죠, 여기가. 일단 제가 그 유튜브를 운전하면서 보다가 뭘 봤냐면은, 어떤 교수님인데, 지금도 엔비디아 가격이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말았어요. 보다가 말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익 전망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퍼 한 20 정도 되나요, 지금? 워낙 이제 작년에 매출이 막 250% 되고 막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칩 가격이 뭐 5천만, 6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전에 2017년, 18년도 때만 하더라도 GPU 칩이 그 비트코인 폭등할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폭등이 가라앉은 거는 그 수요가 가라앉아서 이제 같이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GPU 가격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내려온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GPU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엄청나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전에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칩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쇼티지라는 게 지금 쇼티지죠.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AMD라든가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뭐 칩을 내놓겠죠. 지금은 거의 엄청나게 80% 이상 GPU 칩을 엔비디아가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점점점 비중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AMD도 반격을 하고 있고 약간 비슷한 걸 제가 예를 드는 게 늘 이제 테슬라 예를 드는데 테슬라도 처음에 전기차 점유율이 엄청났죠. 처음에 거의 뭐 90% 이상이었죠. 근데 점점 후발주자들이 오면서 레거시 업체들이라든가 BYD가 수출로는 지금 테슬라를 앞질렀죠.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이게 엄청난 건데 지금 300만 대를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 GPU 칩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지? 제일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말 제가 자꾸 단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차량을 하기 싫어지더라고. 한국말 잘 까먹으니까. 그런 봄 같은 그런 전성기 같은 그런 시장 일장춘몽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웃기고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인지 박사님인지 그분 이야기에 따라서 간다면은 그분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붐이 지나게 되면 GPU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 32kg짜리 어마어마한 6천만 원짜리 그 칩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만약 3천만 원까지는 내려오겠죠. 생각에는 3천만 원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매출도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걔가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건 아니니까 또 GPU에서 하이라인만 파는 게 아니고 그 뭐였죠? 이름 또 기억 안 나네. 그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4분의 1 토막이 4분의 1 정도가 날아간다고 하면 그 붐이 꺼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퍼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저는 들어서 지금 누워있다가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시총 3위에 이제 애플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애플을 이제 추월하게 되면 2위거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미래의 꿈을 먹고, 저도 전 영상에서,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이후로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만한 그런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는 그거에 필요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지, 진짜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AI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쪽은 어디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는 오픈 AI, 뭐 페이스북, 아니면, 애플도 이제 하겠죠. 탐탁진 않지만,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기업들이 그 사업을 영위할 거기 때문에, 그 전체 AI 산업에서의 모든 부의 많은 부분들은 그 친구들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엔비디아는 걔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기까지가 끝이고 그 뒤부터의 무궁무진한 수익은 그 IT 기업들한테 걔네들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메타 이런 쪽들도 또 치고 올라오겠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때문에 모든 걸 다 잠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각자 메타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AI를 최적화시켜가지고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자, 영원한 독식자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 기업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삼성전자도 D램에서 최강자였는데 하이닉스한테 엄청나게 많이 따라잡힌 상태고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화웨이가 7나노 공정은 작년 10월 달쯤에 11월 달쯤에 세상 떠들썩하게 이렇게 런칭을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포섭이 된 것 같아요. 얼핏 듣기로는 수백 명이 포섭이 됐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술 7나노 공정에 성공한 게 된 것 같고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근래 들어서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온 것도 삼성전자 출신들이 이쪽으로 하이닉스가 넘어온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마이크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도 지금 수백 명의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서 연봉 일단 그 친구들이 미국에 가면 일단 연봉 3배예요. 1억씩 받던 거 3억씩 받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스카우트 하면 사이닝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도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집 나오지, 애들 교육 나오지. 내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킬 기회가 있는데 저라도 당연히 가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데 비록 그게 3년, 5년 이렇게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모든 친척들한테 딱 어깨 펴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일어난 게 이미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사실 2005년 6년, 7년, 그때 이제 뉴욕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제 지인 중 하나가 충북대 반도체학과에 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미국에 있는 무슨 반도체학과 교수님이, 자기 아래로 편입해서 오게 되면은, 장학금을 주고, 숙박 같은 거, 기숙사비 다 제공 100% 해주면서,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났던 거예요. 그게 뭐 언제 거의 20년 다 돼가는 옛날 일이긴 한데 이미 옛날부터 반도체 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 인력들은 미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TSMC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엔지니어들이 없다 미국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천재급 엔지니어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래 또 이제 노가다를 뛰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그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퍼석을 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던 거지. 하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 뭐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사람들을 뽑아 가려고 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제가 2년 전에 그 삼성전자를 팔고 애플을 사라. 그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M1 반도체 때문이었거든요. M1 반도체가 탑재됐던 노트북을 처음에 구매해서 써보면서 느꼈던 게, 야, 진짜 다르구나. 아이폰도 다르긴 다른데, 이 칩 제조 기술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의 IT 산업에 있어서는, 근데 반도체 칩 제조 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밀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가 걸어온 길들을 보게 되면, 탐탁치 않은 길을 걸어왔고 3나노 그 공정도 실패했고 엔비디아도 4나노 공정까지는 삼성전자한테 외줄 줬는데 3나노 공정은 그 TSMC한테 준 거거든요. 지금 예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공정에서 점유율이 TSMC가 50%대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40%대? 이렇게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20%대까지 밀렸어, 26%? 그러니까 점점 밀리고 있는데, 기술이 안 되니까, 퀄컴이라든가 뭐 다른 기업들이 오더를 TSMC한테 주고, 삼성전자한테 안 주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와, 삼성전자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리 기업이잖아.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리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저력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요, 진짜 면밀하게 기술의 트렌드를 잘 보지 않으면 진짜 개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반도체 얘기로 13분 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지금 미국은 한국이랑 대만을 떼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한테 계속해서 자국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삼성의 한 3배 이상 되는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짓다가 일부는 좀 짓다가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대만에 있어서 TSMC는 정말 국민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보다 더 국민 기업이거든요. 일단 오너가 애국하는 그 정신이 장난이 아니기도 하고 정말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회사고, 또 사실 대만에 있어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기업이 뭐 얼마 없잖아요. 뭐 포모사라고 하는 포모사라고 하는 뭐 화학 기업이라든가 뭐 반도체 기업 몇 가지 있지만 뭐 그 TSMC한테는 사이즈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애들이죠. 거의 이제 원탑이고 시총 거의 30-40%할 거예요. 그 대만 증시에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회장도 그렇고 대만 정부도 그렇고 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이제 좀 공장들을 짓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해외에다 공장을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국에다 뭐 짓고 일본에다 짓는다고 해도 본질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있어서 공장들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 대만 전쟁이 났을 때 분명히 미국이 대만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미군 한 명도 안 보냈잖아요. 무기만 이렇게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미국은 딱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뭐 도와주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다. 근데 나토에 있고 또 유럽 옆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내 밖에 있는 전쟁이고,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뭐 밀 같은 거 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데 밀은
저 어디냐? 저기도 많아. 미국도 굉장히 많이 탑티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 무기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그것도 아깝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젤렌스키한테 있어서 굉장히 차가워졌잖아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대만이라든가 앞으로 만약에 뭐 한국 이런 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우리를 되게 도와줄 것이다, 혈맹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각자도 생겨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핵무기를 진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지금 억지력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억지력 때문에, 얘네가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네한테 공격 못해. 예를 들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군인들도 대만 전쟁이 미군 편에 들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혈맹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국 미사일이 날라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드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조준을 하겠죠, 그렇죠? 사드가 방어용이긴 하지만 이 레이더는 그 중국 북경까지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머리 복잡해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중립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 생각했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해외에서 보면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 혼자만 잘 살고 싶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혼자만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 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거를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뭘 바라고 있냐면, 이제 금리를 내리고 완화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쳐야겠다, 통화 정책을 펼쳐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공산당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공산당은 그래서 돈을 막 풀진 않잖아요. 여기서 더 풀게 되면 버블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정말 미국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였어. 기축통화국이라는 그 지위를 어떤 나라한테도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대차, 자동차 세대 만들어가지고 1억을 벌어온다고 쳐봐요. 열심히 세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그냥 돈만 찍잖아요. 돈만 찍어서 그냥 풀면 돼요. 윤전기로 찍어가지고 저 팬데믹 때는 인당 3천만 원? 뭐 이 정도씩 줬다고 하고, 식당에는 억대씩 막 줬다고 하는데,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는 우리 20만 원 받았나?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받은 완전 캐시백 받은 거지. 걔네는 그냥 윤전기로 찍어낸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물가가 퍽 터지고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물가 오른 거는 자업자득이에요. 니네들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돈이 막 늘어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자기 발을 도끼로 자기 발을 찍은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당착이기도 하죠. 그거는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크로 쪽으로 얘기를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네. 매크로 쪽 얘기를 하자면, 지금 1월달부터 지금 3월달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은 나올 때마다 참 알쏭달쏭해요.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서프라이즈 났다가 조정치가 나가지고 확 줄어들고, 다음 달에 이게 완전 저는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인정하거든요. 100% 인정. 중국이 내놓는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저도 100% 신뢰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는 수준이지. 근데 야, 전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이 내는 지표들이 이게 정상인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이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응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응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대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답변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진짜가 나오는 날이 되면 이게 쇼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석 달 동안 나온 지표들 보면서는 이거 완전 개판이구나. 미국이 지표가 나오는 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
활동들 할 텐데 이렇게 완전히 교란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참가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실업률에 필적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실업률보다 더 악성인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일을 구직단념이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저기 취업하려고 넣어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념을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업률도 올라왔어. 근데 이거 3.9% 올라온 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지금까지 이번 달, 지난달 계속해서 이상하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이제 지표가 나올 텐데,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모든 걸 다 좋게 해석하는 그런 버블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오면 땡큐야. 완화적인 정책을 빨리, 5월달, 6월달, 뭐, 언젠가 이제 가까워지겠네, 금리 인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파월도 이제 갈팡질팡 하는데 일단은 6월달 정도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진짜 2022년부터 금리는 이제 좀 있으면 내린다 이렇게 아이비들 여의도 유튜버들 그렇게 막 하면서 채권을 그렇게 막 사야 된다 뭐 채권 ETF, TLT, ETF 이렇게 하다가 근래 조금 맞았죠. 작년 4분기에. 근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틀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맞으니까 대중도 되게 바보 같은 게 지금 일단 맞았잖아요. 바로 전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와 쪽집게라고 하면서 막 신뢰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 맞춰놨던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전까지 맞췄는데 이번에 틀렸는데 완전 매장시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야, 진짜 저는 저렇게 저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저런 마인드로 유튜브 보고 저런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면은 저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망하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개인들의 투자 패턴을 계속해서 봤던 PB였기 때문에 어쨌든 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 1위 1비 하는 그런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고 데이터 디펜던트 말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은 좋은데 실상은 데이터 자체가 나오기 전에 베팅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는 늦는 투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연한 투자? 이건 웃기는 말이에요. 무슨 유연한 투자야 무슨 그건 팔로잉 하는 투자 그냥 추세 추종을 하는 투자인 거지 우직한 투자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성공 비결이고 우직한 투자 하다가 자신의 때가 와서 성공하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적당하게 먹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최고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단타 치고 이러면은 성공률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수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뚝뚝뚝뚝 내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1년만 해본 사람들도 알 텐데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화, 그러니까 약간 재미로 하는 투자를 하게 된 것도 물론 이제 그 계좌를 보면 재미가 하겠지만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주식이라는 게 심리라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고 그 심리를 극복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뭐 유튜브 본다고 해서 심리가 극복이 되겠어요? 심리가 레벨업 되겠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막 얘기 드리는 게 멤버십 들어서 책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제가 벌써 26분이나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본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3월 달에 뭐 종료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90년대처럼 일본이 돈을 다시 그 엔캐리 자금들이 다시 들어와서 막 아시아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1995년도랑 지금 2024년 한국이랑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자면 대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을 탁 쳐가지고 한국이 흔들리는 게 90년대 가면은 되게 심했죠. 왜냐면 그때는 당시에는 기업들도 적어도 뭐 그 부채 비율이 우량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400%, 1000%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 이하예요. 웬만해서는. 굉장히 그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고 또 수출 상품에 있어서도 그 90년대는 진짜 싸게 만들어서 그냥 덤핑하듯이 막 수출하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덤핑으로 그때 당 90년대는 미국 그 상무부한테 굉장히 많이 슈퍼 301조 이런 걸로 굉장히 때려 맞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덤핑을 막 많이 해가지고 걸리는 게 몇 년에 한 번? 그거는 약간 정치적 외교적 보복 같은 거? 아니면 표를 위해서, 자국 내 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것도 덤핑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철강 쪽에 있는 유니온들, 이런 표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제스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지금은 그러진 않죠. 지금은 브랜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 뭐 SK도 있고, LG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한국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건실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몇십 배가 늘어난 그런 상태. 지금 거의 500조가 넘는 상황이 됐고. 근데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기업들도요, 굉장히 많이 건실해졌어요. 일단 내수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은 없는데 나름 탄탄하게 커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고, 예전처럼 막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가면 90년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낙후돼 있어. 그냥 OEM 공장만 태국에 조금 있어. 이런 상태에서 판잣집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관광사업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뭐 태국 방콕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마닐라,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베트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그 투자를 받아서 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90년대에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G2였고 굉장히 큰 G2였거든요. 미국의 GDP의 60% 정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굉장히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금 대충 볼 때는 미국의 GDP의 3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선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이 많이 올라왔죠. 중국의 돈들이 많이 이제 동남아에 들어왔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엔캐리가 예전에는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그리고 동남아에도 엄청나게 중국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자금들, 그게 이제 금리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서 빵 프로가 된다면, 그래서 엔캐리가 회귀해서 동남아라든가 아시아가 흔들린다. 막 이거는 정말 망상에 불과하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이 어그를 끌려, 경제 유튜버들도 좀 어그를 많이 끄니까 저는 굉장히 플레인하잖아요. 저는 제 썸네일만 해도 얼마나 너무 뭐랄까 플레인해서 제가 제 썸네일을 봐도 굉장히 썸네일 이렇게 못 만들 수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일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90년대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지금 GDP 순위도 뭐 달러 환산이긴 하지만 뭐 4위로 밀렸고, 이제 내년이면 뭐 더 뒤로 밀릴 것 같고, 인도나 이런 데한테 추월 당할 것 같고, 내후년이나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0.25% 올린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다시 그 미국처럼, 미국은 100bp를 확 내렸잖아요. 시장금리를 구두개입으로. 그렇게까지 못해요. 일단은 재무성이 갖고 있는 그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재정의 220%가 나오고 2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다 올리면요, 지금 일본 그 재정이 완전 휘청거립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스처 같아요. 제스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나라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들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 재정 건전성, 그 금융 건전성 굉장히 해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오래 못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엔화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는 내일 모레 드디어 남미 탑티어 관광지인 마추픽추 올라가지고 찬란했던 잉카 시대의 그 문명을 엿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슬슬 이제 3월달, 이제 좀 있으면 4월이죠. 되게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막 눈 많이 온다, 춥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이렇게 빨리 바뀌다니 참 저도 지금 여행 나온 지 4년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한국이 조금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흰머리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제 나이 40대 중반인데 나이대에 비해서 흰머리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이제 세수할 때마다 흰머리가 보이니까 아마 내년 여름쯤 되면은 지금 제가 여행하는 영상들이 올라올 텐데, 그때는 흰머리가 희끗한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도 잘 지키시고
투자도 잘 하시고, 이게 투자로 우리가 엮인 그런 인연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투자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지 여행이라든가 뭐 일상생활 다른 것들 때문에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인 것 같고, 그러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100%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더 스트레스가 없다고 봐요. 언제든 주식시장의 업앤다운 사이클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클만 잘 맞춰서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챙기시고, 그 두 번째로는 투자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파이어 하시고 은퇴하시고 성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추픽추 꼭 오십시오. 쿠스코 진짜 예쁩니다. 감사합니다.